지금 이란 근처 즉 오만이나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 항공모함 등을 배치해 놓고 이란을 상당히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핵 합의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 주말에 그게 잘 해결이 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새로운 핵 협정이 나와서 중동 지역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지만 만약에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 바로 중동이죠. 오늘은 전쟁과 외교, 투자 기회까지 중동 관련해서 저희 성일광 교수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현대 중동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중동 정세 현재 안정화 단계일까요? 아니면 폭풍 전야? 지금 그런 시기일까요? 폭풍 전야가 아닐까요? 네, 이란 문제가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아직 이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막 협상을 이번 주 말에 금요일쯤에 할 것 같고 협상하기 전에 아시겠지만 1월 초부터 이란에서 막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너무나 많은 시위자들을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마치 개입을 할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란 근처 즉 오만이나 호르무즈 해협 이쪽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 항공모함 등을 배치해 놓고 이란을 상당히 지금 압박하고 있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핵 합의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 주말에 그게 잘 해결이 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새로운 핵 협정이 나와서 중동 지역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니면 우리의 바람과 달리 만약에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숨죽이고 이번 주 주말에 협상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그럼 6일에 만나기는 하겠죠? 만나기는 하죠. 만나는 건 확실합니다. 만나는 것은 확실한데요. 이제 핵 문제만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게 핵 문제 말고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이 중동 지역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예멘에 있는 후티나 이란의 대리 조직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주말에 혹시 핵 문제 말고 이런 대리 조직 지원 중단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면 이란이 좀 협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트럼프 아시겠지만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작년 12월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1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가자 지구 문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서 정리를 조금씩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 문제는 작년에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 작년 6월 달에 12일 동안 전쟁을 했고 미국이 최초로 이란에 벙커버스트를 투하하는 그런 공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근데 또다시 지금 만약 이란이 이번엔 핵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즉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란 최대 압박 정책이 지금 1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적 한계와 군사적 대응 수위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 6월 달에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을 받았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란의 방공망이 다 무너졌어요. 방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침투해 오면 전투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격 미사일을 쏴서 전투기 침 막아야 되는데 사실 작년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걸 다 망가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이란이 과연 그런 방공망을 다시 재건했을까? 본인들은 재건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여전히 이란의 방공망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방공망이 또 망가질 거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의 영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역시 지금도 이란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6월 전쟁 이후에 이란의 국력과 국방력은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이 항공모함하고 지금 잠수함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략 자산을 중동 이란 근처에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에 다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협상에 다시 나오는 건데 자, 협상이 될지는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방공망도 거의 다 많이 무너졌고 네. 못 이기는 저 협상에 다 순응할 가능성 없을까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나 이란은 또 자존심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핵 문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미국과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란은 본인의 영토에서 우라늄 농축하기를 원해요. 근데 미국은 이란 영토에서는 절대 우라늄 농축을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이란이 친한 국가, 즉 걸프 국가들에서 우라늄 농축을 해서 이란이 원전을 돌릴 수 있도록 우라늄을 제공해 주면 된다. 이 방식을 우리가 콘소시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란이 그렇다면 작년에는 콘소시엄 방식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지금 받을 수도 있다고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비치는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만 가지고 협상을 할지 아니면 탄도미사일이나 대리조직 지원 중단 이것도 같이 요구를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런 두 개를 같이 요구를 하면 이란이 이거는 너무 심하다. 우리는 지금 핵 주권은 약간은 포기할 아니면 양보할 준비가 돼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포기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받기 힘들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전후 처리가 2026년 초 현재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도 궁금해요. 자, 나타냐후 총리는 일단 작년 6월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을 공격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항상 원하는 것은 이란을 공격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힘들다. 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함께 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도와주면 제일 낫다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저렇게 무력으로 공격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거는 성과였는데 문제는 지금 가자지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약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요. 가자지구 문제를 지금 휴전 2단계로 갔지만 하마스를 어떻게 무장화하느냐. 하마스의 무기를 다 뺏어야 돼요. 근데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제 나 그러면 무기 다 내려놓고 저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미국과 약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가자지구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가자지구에 마치 어마어마한 휴양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왔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거를 지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단추는 지금 잘 끼워졌어요. 가자지구에.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마스를 어떻게 무장화시킬 것인가, 비무장화할 것인가, 무기를 뺐을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자지구에 새로 등장한 정부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더 이상 이제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없고요. 새로운 기술 관료들을 중심으로 만든 가자지구 통치 정부가 생겼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심으로 이 정부가 앞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운영을 할지 거기에 지금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거를 본인이 좀 가자지구 통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안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 난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 비무장화 그리고 가자 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제시한 본인들이 이 가자 지구를 한번 통치해 보겠다라고 제안한 이 제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난제들을 빨리 풀어야만 가자 지구가 좀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되면 네. 확실히 조금 가자지구 관련해서는 조금 평화를 찾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본인이 가자지구를 통치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사실 이전에 몰랐거든요. 네. 갑자기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국가는 카타르나 네. 튀르키예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와 튀르키예는 하마스와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들어와서 가자 지구를 다시 통치하면 결국 하마스에게 또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네. 하마스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다시 재조직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UAE 즉 아랍에미레이트는 하마스를 싫어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야, 카타르와 튀르키예보다는 아랍에미레이트가 훨씬 낫겠다.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랍에미레이트가 좀 잘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의 비무장화가 어느 정도 실행이 되면 가자지구는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협정 2.0이 뭐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을까요? 자,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 즉 아브라함 협정 2.0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협정은 사실 2020년에 체결된 건데요. 결국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즉 평화를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국가가 역시 아랍에미레이트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였죠. 그래서 걸프 아랍 국가 중에 최초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국가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친하죠. 근데 그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한 국가가 또 있어요. 모로코, 바레인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사우디까지 들어가면 새롭게 더 추가적으로 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협정 2.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여러 있죠?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우디는 우리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네. 다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라.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빨리 세워줘라. 아니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런 로드맵이나 비전을 보여달라. 아니면 최소한 5년 내에, 아니면 3년 내에, 아니면 8년 내에 반드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줄게 라는 약속, 각서라도 써라.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사우디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즉 아브라함 협정 2.0이 성사되려면 선행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가 어느 정도 평화 협상이 돼야 되고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자지구와 레바논 접경 지역의 국지전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자,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아직 비무장화를 하지 않고 사실 2023년 이후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지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 이제 하마스는 끝났네. 더 이상 하마스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마스는 또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가자 지구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은 하마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기를 버리지 않고 있고요. 조직원들은 여전히 다시 새로운 조직원을 많이 충원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완전히 비무장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교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서 민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마스 대원을 공격하는 건 좋다고 친다면 괜찮지만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가자 지구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고요.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역시 작년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많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자, 그렇지만 아직도 헤즈볼라도 역시 재건을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무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무기고 아니면 헤즈볼라가 파놓은 땅굴, 헤즈볼라의 전략 거점 지역을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약간 좀비 같은 자,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하마스 비무장화가 돼야 이게 기본적으로 좀 전쟁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무장화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하마스가 본인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다른 무장단체가 들어가서 총구를 겨누고 야 빨리 무기를 내려놔 이렇게 해야만 사실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군인이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인 말고는. 네. 이스라엘 군인 말고는 그렇게 미국 군이 하겠어요? 뭐 아랍에미레이트 군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엔 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마스를 계속 지원해 왔던 튀르키예와 카타르라는 두 국가를 이용을 해서 니네가 하마스를 계속 설득을 시켜라. 하마스가 무장화하면 목숨은 살려줄게. 우리 영화 잘 아시는 영화 살려는 드릴게. 이 영화처럼 목숨은 살려줄 테니 일단 무기를 버려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지금 하마스를 비무장화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위협을 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마스를 공격할 수 있는 정권을 또 부여하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무장 해제를 해라. 하지 않으면 다시 이스라엘은 니네 땅굴을 쳐들어가서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지금 아직 들은 채 만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동 국가들이 실리 외교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 어떤 걸까요?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동 국가들의 실리 외교. 여기서 중동 국가들 하면 역시 걸프 국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가장 지금 뺀질뺀질한 국가는 UAE죠.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이 UAE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5년, 6년 전부터 저희가 아부다비나 두바이를 가서 이 UAE 이제 국제 정치 하시는 이분들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을.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UAE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서로를 걱정. 우리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네. 서로를 걱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야 UAE, 니네는 미국한테 너무 잘못 보이는 거 아니냐? 왜 러시아 무기 사고 중국 무기 사고 너무 눈치가 없는 거 아니냐? 니네 그러다가 미국한테 팽당할 수 있다. 우리의 걱정은 그거였어요. 한반도의 생각이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아주 좁은 생각. 근데 UAE 우리 친구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국 보고 야 니네는 너무 미국에만 집중한다. 니네 그거 스마트한 전략이 아니야. 생각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그럼 왜 어떡하라고? 니네 중국하고도 좀 하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인도하고도 하고 계란을 한 광주리에 다 담으면 안 된다. 이게 아부다비에 저희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6년 7년 전에. 지금은 바로 걸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 전략이 즉 외교 다변화예요. 그러니까 미국 오케이 넘버 원은 미국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에만 지금 목을 메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뭐 인도 이런 국가들하고 계속 지금 교류를 하면서 미국이 많이 안 도와주면 그럼 우리 중국한테 갈게.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거를 지금 걸프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또 걸프에 있는 국가들하고 약간 다르죠. 한반도에 있고 북한하고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지정학적으로 우리랑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걸프 국가들은 이런 외교 답변을 잘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확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란 문제죠. 이란 문제.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호르무즈 해협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요. 핵협상이 안 되면 거의 뭐 90% 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번 전쟁은 큰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공격한다 그랬고요. 예, 이스라엘 공격을 안 해도 미국만 공격을 해도 우리의 반격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도 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텔아비브도 때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걸프 국가들의 주둔해 있는 미군도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거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러면 쉬운 말로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위기고 두 번째 또 전쟁의 가능성은 만약에 이게 이란하고의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되면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지금과 같은 조금씩 때리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란이 여기에서 잘 돼서 좀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헤즈볼라를 설득할 수 있겠지만 이란이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미국하고 또 전쟁이 난다면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이 지금 남아있죠. 그리고 하마스와도 뭐가 좀 잘못돼서 최악의 경우 하마스하고도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나 무기 절대 못 내려놓겠다.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러면 또 가자 지구에서도 약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불꽃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동 정세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가장 궁금해할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2부에서는 유가, 물류, 공급망 관련해서 바로 체감되는 경제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네옴시티 등이 최근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유가가 유가가 너무 안 올라갑니다. 우리한테는 좋죠. 특히 자동차,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유가 하락이 너무나 좋지만 걸프 산유국들한테는 유가 하락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만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좀 돌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2030 프로젝트 중에 네옴시티, 더 라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여기에 홀딱 반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했던 분들은 너무 심하다. 이게 도대체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더 라인 같은 경우는 그 더운 지역에 이렇게 좁은 길 같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도대체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속도 조절이 아니라요. 대폭 수정입니다. 본인들이 또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고 포기는 하지 않겠지만 천천히는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를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로 대폭 축소 정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유가 하락이 있지만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내 인프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사우디가 또 땅이 넓지 않습니까? 지방의 곳곳에 전기를 분산해야 되는 그런 전력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일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는 지금 사실상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요. 본인 돈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본인 돈이 약간은 넣겠죠. 매칭 펀드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 투자자들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나 아니면 더 라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부자들이 와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라.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지금 뭐 유가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저런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투자에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오고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지 않습니까? 네, 바보가 아닙니다. 딱 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투자를 받는데 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네온 프로젝트라든지 2030 프로젝트 중에 대폭이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느려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거의 사실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유가가 바닥이고요. 투자를 받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조금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판타지 같은 너무나 꿈을 많이 심어줬어요.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실탄도 부족하고 투자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나 우리 대기업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게 실패할걸요? 그렇죠. 저희가 이 네온 프로젝트를 한 2, 3년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하고 뭐 이거 비전도 네온 프로젝트 비전도도 막 만들고 엄청 뿌리고 다 했잖아요. 대기업들이 안 들어갔어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걸프 국가들하고 사업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될 만한 것들만 들어갔어요.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사업, 뭐 짓는 거 있잖아요. 건물, 뭐 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사우디의 지금 이 사업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2026년 국제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어떤 요소일까요? 어떤 요소가 될까요? 일단 제가 본 자료로는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55에서 뭐 62 정도. 그다음에 뭐 서부 텍사스유는 그보다 더 낮게 나오겠죠. 자 그런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전쟁이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끝날지 아니면 못 끝낸다면 계속해서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또 계속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 전쟁이 또 있잖아요. 만약에 이란하고 전쟁이 난다면 유가가 단기간에 많이 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중동 전쟁은 사실상 전쟁이 끝나면 발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지금 비오펙 국가죠. 이런 국가들이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더 내려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펙 국가들도 사실 계속해서 지금 자신들이 돈을 더 벌어야 필요하다 보니 유가가 낮으면 오펙 플러스가 모여서 감산을 하면 유가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국가들은 유가가 낮으면 생산을 더해서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감산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비오펙 국가들은 계속해서 지금 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펙 국가들도 감산 합의가 안 되다 보니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 하방 압력은 그것들이 하방 압력이고요. 올라갈 가능성은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락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고?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높은 브렌트유가 55에서 60이라면 더 낮아진다면
WTI 즉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그보다 더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50달러 이하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50달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50달러 밑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바이산 같은 경우는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아마 저는 오펙 플러스에서 분명히 감산 조치를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 감당할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 같은 국가는요 어느 정도 유가가 돼야 균형 재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 예산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똔똔할 수 있는 재정 유가가 최소 95불이에요. 95불에서 100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50에서 60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사우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렇죠. 네, 사우디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저희한테는 좋지만 또 뭐 우리가 유가 관련 기업들은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는 좋지만 전체 재정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물류 위기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구조적 변화 뭐가 있을까요? 자, 홍해 물류 위기의 범인은 주범은 누굽니까? 예멘에 있는 후티죠. 예멘에 있는 후티 때문에요. 홍해를 지나가질 못하게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도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자입니다. 자, 유럽에다가 자동차를 지금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수에즈 운하를 못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지나가야 돼요. 아프리카를 지나서 무려 7일에서 15일, 짧게는 7일, 길게는 2주간을 더 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아예 그냥 비용 자체를 다 올리는 거죠. 기본 비용을. 과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보다는 육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의 철도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다른 운하를 아예 그냥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이게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장기화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전체 유럽으로 가는 수출량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죠.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아시아 경제, 특히 한국 같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한테는 너무나 안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미국도 후티를 공격해봤고 이스라엘도 공격해봤지만 우리가 후티를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중동에서 돌아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도 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그렇게 두드려 패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자, 그런 상황이라서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하고 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면 후티는 아마도 홍해를 안전하게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사실상 완전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예, 아니 뭐 몇 개의 배가 다른 국가들 배가 지나갔는데 괜찮더라 소문이 나죠. 근데 내 배가 지나갈 때 제가 공격한다 안 한다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사회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 중요한 항로를 왜 이 후티 세력을 하나 통제를 못해서 전 세계가 공급망의 차질을 빚는지 어찌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해결책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홍해를 지나가려면 약간 러시안 룰렛처럼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지나가는 거죠. 가장 안전한 돈이 들더라도 확실한 방안으로 계속 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동 북부 펀드의 투자 방향이 이제 서부권에서 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국부 펀드 무바달라라는 뭐 국부 펀드들이 많이 있죠. UAE나 사우디 쪽에 국부 펀드가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에 투자를 하려면 규제가 너무 많다 일단. 그리고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아시아에 비해서.
근데 아시아는 이제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사업,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특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싱가포르, 중국, 인도, 한국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국 이런 데로 이제 국부펀드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걸프 국가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돈을 뭐 그냥 펑펑 왕서방처럼 옛날에 왕서방처럼 중국처럼 뭐 돈을 펑펑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유 뭐 걸프 국가 사람들 돈 많으니까 투자 많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하고 사업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몸으로 이미 다 배우셔서 체감을 다 하셔. 몸으로 다 배우셔가지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관심은 아시아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새로운 사업이 계속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AI 산업이나 이런 게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중국이죠. 이런 것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걸프 국가의 국부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유럽보다는 아시아다. 그렇게 그리고 최근에 뭐 전체 국부펀드의 한 20% 정도가 아시아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원전 및 방산 수주가 올해도 중동 시장에서 유효한 잭팟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방산, 원전, 방산, 원전은요 UAE에서 우리가 너무 잘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UAE의 바라카 혹은 바라케 원전 수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걸프 국가 중에서 또 추가적으로 원전을 세우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다면 저는 한국이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UAE에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사실은 미국과 원전을 세우려고 민수형 원전 개발을 위해서 대화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추후에 만약에 발주를 한다면 우리 한국이 꼭 이거 땄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프랑스하고 대결해야 되는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땄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추가적으로 더 원전을 짓는다면 추가적인 원전도 아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이집트가 러시아하고 지금 협력을 통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일부 시설 우리 한국이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투르키에도 또 러시아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지금 원전을 지을 국가들이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꼭 해야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사는 걸프 국가들이 지금 특히 계속 전쟁이 나잖아요.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다음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하고 전쟁을 하거나 이러면 걸프에 돈 많은 국가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가장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안보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네, 미국이 줬지만 그걸로 부족해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이제는 돈 주고 무기만 사서 쓰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무기를 만들고 싶어요. 자기들의 방위 산업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네, 한국에 또 국방산업연구원, 국방 관련해서 R&D가 많잖아요. 사우디가 제일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지금 배우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중동에서 계속해서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 효자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가 걸프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꼭 그 사람들하고 할 때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셔야 돼요. 중요한 어마어마한 덩치가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걸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나 밑에 사람이 가도 잘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셔야 되냐? 대통령이 가서 저기 MBS를 만나든지 아니면 국왕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 대통령이 가셔야 됩니다 하면 그냥 아무 말 마시고 가주시는 게 우리 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왕이잖아요. 국왕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제한이 있어요. 야당 눈치를 봐야 되죠. 그다음에 법적인 국회도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UAE는
일단 거기 최고 통치자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고 그냥 스킵하고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동 국가들이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허브를 꿈꾼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이유와 이제 그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유는요. 석유가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네. 석유가 안 난다는 게 아니고요. 석유는 계속 나요. 네. 유전은 계속 발견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발견되는데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가 이제는 이 석유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에너지나 태양에너지나 이런 걸로 간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우디나 UAE는 더 이상 우리가 석유 산업에만 의존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앞으로 석유를 다 안 쓰게 되면 그럼 우리는 깡통 차냐? 네, 거리로 나왔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제조업을 세워야 됩니다. 제조업을 만들어야죠. 굴뚝산업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 2030 비전 이렇게 많이 했던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산업 다각화라고 하죠. 그래서 신재생 산업, 그 다음에 첨단 산업, 그 다음에 AI 산업, 반도체 산업을 하려는 이유가 미래는 이제는 석유보다는 새로운 산업을 해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지금 들어있는 것이고요.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저는 AI 산업이라고 봅니다. 21세기의 석유는 AI다. 이게 지금 걸프 국가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사우디, UAE,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국가를 방문해서 어마어마한 AI 산업을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걸프 국가에. 뭐 AI 데이터 센터 세우고요. 사우디에 세우고 UAE에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미래 산업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선도를 해야 된다고 걸프 국가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UAE입니다. 네, 사우디는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반도체 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우리한테도 상당히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은 또 반도체 공장을 지어줄지 안 지어줄지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우리도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지금 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좀 배가 많이 아파요 지금. 네, 자 이런 반도체까지도 지금 하려는 걸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 측면에서 어쨌든 UAE,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는 실탄이 규모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AI 산업을 지금 쫓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국방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우디와 UAE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술이 뛰어난 건 맞는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에게 AI 산업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는 미국에 잘 나가는 최첨단 AI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 기업도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미국하고 그 다음에 걸프 국가하고 한국 이 3개국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고요. 지금 걸프 국가와 미국 간에 이루어지는 AI 산업에 한국이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이 배워서 우리 산업도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에요. 우리가 사실 AI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지금 투자를 해서 사실상 계속 지금 랭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걸프의 AI 산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3부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지금 중동 정세를 아는 게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자산이 된다고 보시나요? 가장 강력하진 않지만 네. 중요한 거는 맞죠. 왜냐하면 중동 정세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중동 정세가
경제나 주식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발 위기를 항상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될지를 계속해서 이번 우리 채널을 통해서도 보셔야 되고 뉴스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지 않고 갑자기 내 주식이 왜 이렇게 내려갔어? 갑자기 유가가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말 중동 정세가 유가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가장 그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닫히면 어떡하나?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우리 전 세계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뭐 가스에 석유의 20%, 25%, 그다음에 한국의 에너지의 70% 거기를 지나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못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란이 거기를 막아버린다.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유가도 엄청 오를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정세는 미국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낫지만 그래도 중동 정세를 계속 보셔야만 단기적으로도 또 어떨 때는 장기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동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중동을 대부분 분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시장 혹은 전쟁토로만 이렇게 보는 편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편견이 우리 경제엔 또 어떤 악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동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시장, 돈이 많지만 여러분 시쳇말로 남의 돈 먹기 어렵습니다. 네, 돈 벌기 쉽습니까?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걸프 국가들이 돈이 많지만 까다로워요. 그럼 눈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걸프 국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 와서 걸프 국가에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줄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가서 걔네들한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의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걸프 국가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중동을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가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전쟁만 많이 나는 곳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돈을 벌겠어. 그리고 뭐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예를 말씀드리면 UAE의 인구가 한 1,000만입니다. 1,000만밖에 안 돼요. 그중에 UAE 본토 사람이 150에서 100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인도나 파키스탄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적잖아요. 적은데 화장품을 가서 제가 거기서 판매를 한다면 동남아시아에 똑같은 화장품을 판매할 때 가격과 중동 지역에서 판매할 때 가격은 다릅니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은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잖아요. 예, GDP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5만 원짜리 화장품을 걸프 국가에서는 15만 원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 수익은 똑같습니다. 적게 팔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동 시장의 인구가 적다 그래서 거기를 무시하거나 버릴 수는 또 없어요. 그리고 중동을 통해서 한 국가를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사업이 잘 되면요 주변 국가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훨씬 유리하죠. 사우디로 갈 수 있고 쿠웨이트도 갈 수 있고 북아프리카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너무 좋게 보셔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셔도 안 돼요. 아주 냉철한 마음을 가지시고 중동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젊은 세대나 기업가들이 중동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가서 하기는 쉽지 않다. 요거는 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로 중소기업이 가서 하시기는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렵다. 왜? 물가가 일단 비싸요. 예. 그러면 사무실 하나 거기 오픈해서 유지비 자체가 대기업은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비행기 값도 비싸고요. 사무실 오픈 그거 대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소기업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도전 정신으로 가서 그냥 투자하다 보면 버티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것은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소기업이 가서 하기에는 일단 실탄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좀 비싸다. 이게 약점이에요. 중동국가의 약점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성공한 기업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실패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슬람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동과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중동을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중동은 다 아랍 사람이다. 중동은 다 무슬림이다. 이슬람 종교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란 사람은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란어는 아랍어가 아닙니다. 근데 철자를 보시면 이란어가 아랍어 철자를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똑같아 보여요. 이게 아랍어인지 이란어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은 일단 아랍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란 사람들 앞에서 니네 아랍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요. 네, 페르시아 사람들은 또 아랍 사람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페르시아 제국을 운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만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란 사람들 앞에서 걸프만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뺨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냥 사업을 못 해요. 이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페르시아만. 아랍 사람들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걸프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랍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카톨릭이죠. 개신교가 아니고 카톨릭 그러면 그리스 종교, 뭐 러시아 종교 이런 종교 이 라틴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랍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다.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를 좀 하셔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이메일로 연락하면 연락이 안 옵니다. 문화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메일이 답장이 돌아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중동 관련 이 교수님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대사관에 연락을 합니다. 식사를 우리가 대접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요. 본인이 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발 와서 밥 한번 먹자. 안 만나줘요. 네. 안 만나줍니다. 사우디 UAE 대사들요 어마어마하게 바쁜 척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UAE나 사우디에서 장관들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와서 우선 회의를 하잖아요. 한국하고 비즈니스 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급의 사람들이 만나야 되잖아요. 장관이 오면 장관을 만나야죠.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걸프 국가들 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가서 다리 세워주고 건물 세워주고 다 하지 않았냐? 돈만 많은 애들이지 걔들이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시절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은 사실 본인들이 이제는 아주 미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아주 갑 중에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대화하는 것 자체를 옛날에는 아유 한국 니네 뭐 좋으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야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동이라는 제3의 지대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상당히 특이한 질문입니다. 지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자, 미중 패권 이 전략 경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중동이라는 이 3의 시대 우리한테 어떤 힘을 줄 수 있냐? 한번 우리가 아부다비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흥미로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그 친구들이 줬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한국이 미국하고 외교를 하는데 어렵지 않냐? 뭐 잘 만나주지도 않고 특히 지금 트럼프 시대에 맨날 뭐 툭하면 관세 그놈의 관세 25% 15% 맨날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야 니네가 힘들잖아. 그러면 니네가 사우디나 UAE를 이용해서 미국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UAE와 사우디가 오히려 미국하고 더 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그렇죠. 네. 걔네들도 돈을 가지고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UAE나 사우디에 있는 이 국부 펀드가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또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UAE와 사우디에 있는 주요 인물들이 얘기하는 거는 귀담아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UAE와 사우디가 아주 잘 지내서 니네가 외교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UAE와 사우디를 통해서 미국에게 압박을 넣는 게 어떠냐. 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저기 들을 때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미국하고 얼마나 친한데 야 니네가 우리보다 친하냐? 우리는 동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걸프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아주 친한 국가들을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 지내서 미국과 대화나 협상을 할 때 그런 국가들의 도움을 걸프 국가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시대에 개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세계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를 먹겠다 하지를 않나, 캐나다하고 싸우지를 않나요. 뭐 베네수엘라를 그냥 가서 대통령을 그냥 잡아오지를 않나.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개인 투자자들은요. 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맹신해왔던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 안정을 위해서 옛날에는 자기가 좀 희생도 하고 돈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WHO에서도 지금 나왔잖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손을 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시간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미국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죠. 이미 미국은 변했어요. 특히 트럼프 시대는 완전히 다른 미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 근데 문제는 트럼프 시대로 그럼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트럼프 다음에 오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공화당에는 J.D. 반스라는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옛날의 미국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트럼프 이건 일회성이야. 이건 요 시간만 잘 보내면 다시 우리가 알던 그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요. 어쩌면 이러한 변화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시고 또 투자를 하실 때 이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계속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가졌던 생각 이런 것들은 과감히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계속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버릴 건 확실히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필요 없는 거 맨날 들고 다니면 이사 비용만 많아요. 네, 저희가 그랬거든요, 실제로.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근데 중동 관련해서 참 뉴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를 읽을 때 시청자분들이 가짜 뉴스와 본질을 구별하는 팁이 있을까요?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뭐 AI로 영상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예, 사실 저희도 몇 번 체크를 합니다. 또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하고 더블 체크하고 3번 체크를 하고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오면요. 바로 액면가 그대로 믿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좀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2, 3일 지나고 또 다른 관련해서 다른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나왔다 그래서 아 이거 바로 나왔으니 이거 맞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 끝까지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확실한 결론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늦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뉴스를 보고 바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결정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오늘 성일관 교수님과 함께 중동 정세 전체적으로 함께 짚어봤는데요. 교수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 채널에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채널 사랑해 주시고요. 특히 중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중동은 미국과도 관련이 있고 유럽과도 관련이 있고 모든 국가들과의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모이는 곳이 또 중동이에요. 에너지, 가장 중요한 것이 중동이죠. 그래서 중동 관심 가지시고 단기적으로도 준비를 하시고 장기적으로도 잘 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